네, 그럼 시간이 딱 됐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바로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3, 4월 달 일반 영어, 영미문학, 그 문풀 연습, 이제 기본 과정 3, 4월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강의 구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교시 문 수업을 연달아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과목은 강의 제목 그대로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 파트, 우리 그 임용시험에서 수험생간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거의 한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인력 문학에서 점수 차이 잘한다는 것은 지난 30년의 일반 우리 임용 전공영어 시험에서 너무 여실히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 필요 없고, 하여튼 이 제일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3, 4월 달에 이제 문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이 난이도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뭐 7, 8월이나 90, 11월 강의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7, 8이나 90, 11 같이 아주 본격적으로 뭐 완전 실전 난이도처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역대 우리 서답형 9년간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 유형은 거의 그대로 다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걸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지문 길이라든지 또는 문장 해석의 난이도, 아니면 문장의 그 직역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그 완곡한 그 함축적 의미가 담긴 문장이 좀 많은 정도, 뭐 이런 것은 3, 4월 진도에 맞게 어느 정도는 조절해가지고 그런 분야는 별로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게 한번 적당히 좀 손을 보고 이제 문제 출제를 하는 뭐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이제 영교, 영어학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과목들을 흔히 이제 상반기에는 뭐 이론 공부하고 뭐 원서 좀 그 지식을 전달하는 원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모고, 특히 영교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모고는 뭐 여름부터나 시작하고, 이게 보통 순서이긴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뭐 이론 기초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실전 연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시기에 그때그때 레벨에 맞는 연습이 바로 그냥 기본 공부가 되는, 어쩌면 좀 편합니다. 뭐 이것저것 번잡스럽게 여러 공부 종류수 따로 막 늘어놓고 할 필요 없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난이도대로만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최고의 기본 공부도 되는 게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올해는 1, 2월 달 강의에서는 아예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이름하여 기본 이론 강좌라는 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솔직히 작년까지는 뭐 일반 영어 뭐 독해 방법 어쩌고저쩌고에서 뭐 독해 스킬에 관한 이론들, 뭐 문화에 관한 배경 이론들 쭉 했는데, 뭐 그 노릇을 저도 십몇 년을 했지만은 막상 11월 달에 가서 시험 볼 때 되면은 그런 기본 이론에서 외운 이론적 지식들은 인력 문학에는 거의 한 문제에서도 사실은 쓸모가 없다라는 게 너무 여실히 증명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1, 2월 달 기본 이론 강의라는 건 아예 철폐해버리고 1, 2월 달부터 그냥 일반 영어, 영미문학은 이런 모고 형태의 그냥 연습 문제 풀이로만 쭉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3, 4월 달 강의는 1, 2월에 비해서는 나이도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상당히 그 많은 수험생분들이 1, 2월보다는 솔직히 이런 것도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1, 2월 강의를 못 듣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 2월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난이도를 높일 일은 거의 없고, 오늘의 문제지를 보시면은 1, 2월에도 요 비스무리한 난이도를 좀 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난이도는 그렇다. 하여튼 3, 4월에 너무 어렵진 않게, 특히나 이제 제가 신경 쓴 것은 뭐 문장의 뭐 단어 수준이나 구문 복잡한 수준,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안 했지만은 문장 여기저기, 일령이건 문학이건 문장 여기저기에 너무 함축적이고 너무 암시적인 문장이 많이 깔려가지고 당초에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스타일의 지문은 3, 4월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넣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위주로 했다가는 공부가 되기는 고사하고 일단 질려버리고 자신감 저하만 됩니다.
너무 함축적이고 막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도 왜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해야만 겨우 그 뜻을 알아내는 그런 식의 문장은 3, 4월 달에는 이제 많이 집어넣지는 않고 어쩌다 하나씩 발견되게, 그것도 그냥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비교적 평이한 지문이었는데 어쩌다 한두 문장씩 끼겨 들어오는 뭐 그 정도로 일단 3, 4월 달에는 통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난이도는 이렇게 조절하지만은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이 3, 4월부터 매 회마다 실제 기출에 나왔던 일용문학 평균 분량만큼은 계속 출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보통 24점, 26점 이 선에서 많이 나옵니다. 24, 26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배점으로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면 28점까지. 근데 확실히 30점은 잘 안 넘어요. 일용문학이 30점 안 넘고 많이 나오면 28점 분량, 보통은 24점 분량, 적을 때는 어쩔 때는 한 22점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24점 약간 넘는 정도 분량으로 요 배점이 되거든요, 일용문학이. 그래서 배점도 뭡니까? 역대 기출에 일용문학 평균 배점 그대로. 그리고 문제 구성, 문제 포맷 맞추기도 실제 역대 기출에 나왔던 가장 표준적인 세팅 그대로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1번하고 2번 보시면은 그야말로 순수 일반 영어 기입형이 있고, 그 다음 3번부터 7번 서머리까지는 여러분들 역대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온 형태죠. 서술형이긴 한데 서술형 어디인가 기입형 과제나 살짝 낑겨놓고 나머지를 서술형으로 하는, 특히나 이게 최근 한 3, 4년간에 제일 많이 나온 스타일의 일용문학 문제 형식입니다. 이것으로 주로 이제 문제 포맷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좀 집요하게 제가 좀 구성한 게 있어요. 1, 2월에 이어 3, 4월에. 뭐가 집요하냐? 영교론이나 영어학과는 달리, 특히 영교론과는 달리 일용문학은 기입형이 첫 번째 관문치고는 넘어가기가 굉장히 높은 첫 번째 관문 기입형이 그렇게 되는 우리 전공용의 유일한 과목입니다. 해마다 보시면은 그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그날 이티 카페에 난리 나는 게 뭡니까? 기입형 답 뭐냐? 이 기입형 문제 틀렸냐? 어쩌냐? 이거 복수정답 있는 거 아니냐? 허고 날. 하여튼 다른 과목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 전공 영어만큼은 1차 시험 끝났다 하면 그날짜는 이티 카페 뒤집어지는 게 기입형 답이 단어 이 단어냐 저 단어냐 한 두세 개 후보 놓고, 작년에도 여러 개 있었잖아. 너댓 개 있어. 작년에도. 유독 전공 영어 다른 과목 중에 일반 영어 문학이 되게 심해요. 기입형부터가 허들은 허들인데 웬만한 월드 클래스급 육상 선수 아니면 넘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는 되게 높은 허들로 작용하는 게 우리 전공 영어 중에서는 진짜 일반 영어 영미문학이 독보적이에요. 우리 지난 9년간의 현재 이 서답형 기출 문제를 쭉 보면은 영교로는 기입형 어려운 게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거한 6년 전에 월드 잉글리시즈라는 뭡니까? 언어 습득의 사회문화적 배경 파트, PLT 같으면은 거기서 나온 월드 잉글리시즈 하나 어려웠었고,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거꾸로 학습, 플립트 러닝이라는 거, 이것도 영교에서 나오나? 그냥 교육학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깜짝 놀라겠던 거.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또 낑겨놓으면은 그 완곡어법 할 때 유피미즘이라는 거가 이제 또 문제 형태는 영교론처럼 생긴 형태였는데, 근데 그건 내용상으로는 영교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어학의 화용론 저 끄트머리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유피미즘, 완곡어법, 완곡 표현은 그 당시 문제 형태는 영교론처럼 생겼는데 물어보는 실 내용은 그건 이제 화용론 저 끝자락서 나오는 거라, 저도 그 몇 년 전에 그 영어학 기출로 저도 해설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영어학적으로 빼버려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영교론은 사실은 9년에 2개입니다. 어려운 기입형이 9년에 2개고, 그 대신에 영교도 해마다 꼭 한 개나 한 개 반 정도는 서술형 이거 쉬운 탄데 근데 이게 이건가 저건가라고 서술형 답안고상에서 한 2방향 정도로 놓고 사람 마음 갈라지게 만드는 게 그건 꼭 나오죠, 영교론도.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영어학은 영교론보다는 역대 기입형이 좀 더 어려운 것도 많고 서술형 어려운 것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영어학도 일용 문학에 비하면은 기입형부터 어려운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영어학 기입형 어려운 건 일용 문학 기입형 어려운 것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역대 기출 다 탈탈 털어보면은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뭡니까? 솔직히 3분의 1도 안 돼요, 영어학도. 영교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가지고 유일무이하게, 우리 전공 영어 전체에서 유일무이하게
하필 첫 관문 단 2점짜리인 이 기입형부터 되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과목.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1차에서 수험생 간 점수 차이 갈라놓는 게 바로 이제 이 기입형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1, 2번도 순수 2점짜리 기입형이지만 3번에도 본문에 빈칸 기입 있고 4번에도 코멘트리 완성 기입 있고 그렇죠? 5번에도 소설인데 이건 또 본문에 빈칸 기입 있고 뭡니까? 6번 희곡인데 이것도 또 코멘트리 기입 있고 제가 조금 일부러 좀 집요하다 싶을 만큼 약간은 좀 집착하나 싶을 만큼 말하자면은 기입형 서술형에까지도 기입형 문제를 다 끼워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요거가 상반기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가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짐이 됩니다. 일반 영어 기입형이 상반기에 최대한 익숙해지고 최대한 능숙해지지 않으면은 7월, 8월 넘어가면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의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 진짜 불면증 편두통의 원인이 되는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정말 암세포가 따로 없어요. 진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강의에서는 1, 2, 3, 4 아마 5, 6월까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 하여튼 어떤 식으로건 기입형 완전히 뿌리 뽑는 이거 좀 속 시원하게 해치워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두고두고 우리 임용 전공영어 80점 만점 총점 관리에도 정말 바로 직접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작년에도 1차 좀 안타깝게 안 되셨거나 1차 되긴 했는데 끼니 한 장째로 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기입형에서 4점, 5점, 6점 이상 나간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바로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1, 2번은 일반 영어 지문 3번까지 그렇고 4번에 시, 5번에 소설, 6번에 희곡, 그 다음에 7번에 쓰기 영역에 속한다라는 서머리까지 실제 기출에 나오는 모든 장르, 모든 영역을 매회입니다. 매회 다 집어넣는 걸로 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희곡은 대학교부터 전공 교수도 몇 없고 볼 수 있는 책도 드물고 그래서 어영부영, 이런 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희곡 문제는 종종 빼먹고 출제되는 문풀이나 뭐고도 적잖아요. 그런데 전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 한 3년 보세요. 희곡 다 어렵습니다. 최근 3년에 희곡 쉬었던 해는 1도 없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 희곡이 출제된 게 원래 90년대 임용에서는 거의 안 됐어요. 2000대 초반까지도 희곡이 출제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서답형 2014 임용부터 시작되고 그 전에 2009부터 2013까지 5개년간 또 객관식이 한번 있었는데 2009 객관식부터 이제 희곡이 본격적으로 출제됐거든요. 근데 객관식 때는 좀 쉬웠어요, 솔직히 희곡이. 거의 날로 먹는, 유기하면 그런데 하여튼 좀 그런 거였는데 서답형으로 넘어서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희곡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은 아무리 쉽게 되려고, 이건 뭐냐면 쉽게 되려고 노력을 좀 해도, 그렇습니다. 쉽게 되려고 좀 노력을 해도 이제 말하자면은 희곡이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내지지 않는 그 장르 자체가 쉽게 출제가 잘 안 되는 장르다. 만약에 희곡이 쉽게 나오려면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뭐밖에 없냐? 최근 한 2, 3년간은 대부분 희곡이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그냥 희곡을 2점짜리 기입형으로 확 돌리는 거 외에는 솔직히 희곡은 쉬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해마다 이렇게 사실상 1월 첫째, 둘째 주부터 11월 중순까지 거의 한 40몇 회 이상의 문풀 모고를 직접 출제하고 합니다만은 희곡은 원래 그래요, 성격이. 심지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쉽게 된다고 해도 수험생들은 대부분 어렵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희곡입니다. 그래서 희곡이 어려운데 다른 장르에 비해서 책 자체부터가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건너뛰거나 옛날에 냈던 문제 너무 똑같이 내거나 이래버리면 수험생들에게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눈물 나는 사연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저희 집에 책꽂이 2칸인가 3칸 이상을 채우도록 거의 미친 듯이 희곡 관련 책을 제가 그래서 그도 책을 사재 끼고 거기서 이제 계속 지문 뽑아내고 문제를 만들어 오겠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교보문고 말하자면 그 플래티넘 등급 회원으로 아주 쉽게 등급을 했는데 제가 교보문고 원서고 또 한국서적이고 쭉 구매 목록을 봤더니 와 진짜 30%는 희곡 관련 서적이더군요 진짜.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클릭이라는 것은 그건 작품 구하기도 힘듭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교 도서관에도 그 작품 수록된 책이 없는 도서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는 제 동생네한테 연락해서 한 달 만에 그걸 했는데
구했는데 좀 허무합니다. 그게 왜 뭐냐면은 작년에 기출로 나온 희곡이 작년에 기출문제 수록된 그 지문이지 않습니까? 그 지문이 어느 정도 분량이나 발췌돼서 수록됐냐면은 그 희곡 전체에 3분의 2가 수록될 정도로 다 인용돼. 기본이야. 그 원본 책을 봤더니 클릭이라는 희곡이 앞뒤 한 페이지, 한 장, 두 페이지로 끝이에요. 딱 두 페이지짜리 희곡. 처음 인터넷에 떠돌른 말로 20페이지짜리 희곡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 어떤 놈 녀석이 잘못된 정보였고 20이 아니라 2페이지에 딱. 그 미국에 그런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폰 드라마라고 해서 전화통화, 연극 내용 전체가 이쪽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데 있는 척 하면서 전화통화, 한 통화 딱 하는 그게 희곡 한 편이. 그런 장르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딱 두 페이지인데 우리 작년 기출에는 그 희곡 전체 3분의 2가 몽땅수로. 그러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일 취약하기 쉬운 희곡까지 저는 매번 출제합니다. 매번 출제하고 그리고 옛날에 썼던 문제를 똑같이 재탕한 일이 없어요. 서로 그 뭡니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해서 예를 들어 오늘 나온 6번 문제 같은 밤으로의 긴 요로 같이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작품이나 지문이 다시 또 인용되는 적은 있어도 제가 옛날에 썼던 것과는 이 문항 자체는 바꿔냅니다. 저는 문항 자체는 이건 워낙 유명 작가의 워낙 유명 작품 그중에 워낙 유명한 대목이니까 공부할 가치가 있다 손치더라도 올해는 제가 또 문항 자체 문항 컬렉션은 이라도 최소한 바꿔서 저는 어떻게든지 저는 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공부를 시켜드리고 뭐 다른 문학 장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강좌의 특징은 우리 임용 전공영어에서 진입 허들이 제일 높은 인력문학 기입형 하여튼 좀 뽕을 뽑을 정도 연습하자. 그 다음에 인력과 문학의 모든 장르, 모든 유형 무조건 매회 다 집어넣는다. 뭐 이것도 하나의 또한 우리 이 과목의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는 이런 식으로 매회 7문항 24점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총 8회까지 구성됩니다. 이번 주가 제 1회죠. 이 3, 4월 강의 총 8회까지 구성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직강생 선생님들이건, 뭐 대구, 부산 영상반 계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지금 우리 서울과 같은 타임에 부산 서면에 있는 학원에서 동시 송출로 지금 영상으로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 뭐 대구는 좀 며칠 후에 녹화된 화면으로 강의 들으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인강생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첨삭해주는 게 똑같아요. 가끔 질문이 들어와요. 뭐 인강생도 직강생처럼 첨삭 받나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건데 뭐 안 그런 강의도 덜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과목이나 일부 강사들은 뭐 첨삭은 직강이 하나 그런 과목도 없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과목이나 학원 같은 저는 2006년 하순에 이 학원 와서 지금까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만 계속 강의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첨삭은 100% 무조건 직강, 인강 또는 부산, 대구 영상반 다 똑같은 횟수로 다 똑같이 진행을 해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회부터 8회까지 모든 회차의 모든 문항 1회 기입형 1번부터 8회 7번 마지막 서머리까지 모든 문항이 다 첨삭 대상이다. 그거 뭐 깔끔하죠. 간단하죠. 첨삭 어디까지 주세요? 뭐 어디까지입니까? 수업 듣는 문항 다 간단하게 수업 듣는 문항 다 이제 첨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직강 선생님들 계시고 부산에서 동시에 시청하고 있지만 또 인강이나 나중에 대구에서 영상반 녹화로 보실 분들 위해서 제 메일 알려드리면은 컵클래식.다음.net 요거 제 이메일 인강 선생님들은 요 제 이메일로 이 각자 강의 수강 시작해서 매 회마다 강의 시작한 때부터 해서 일주일 텀으로 매 회마다 일주일 텀으로 인강 선생님들은 자기가 강의 시작한 날부터 해서 매 회마다 일주일 텀으로 해갖고 인강 선생님들은 저한테 여기다가 첨삭 답안을 보내주시면 첨삭 답안은 그 인강 선생님들도 직강 선생님분들이 쓴 것과 똑같은 답안 용지 파일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다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첨삭 회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공지사항은 너무 길게 말하면 우리 공부할 시간이 날아가니까 딱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정도만 해도 막 10분 넘었네, 10몇 분 넘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오늘의 이제 첫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첫 문제는
2014, 15, 16 그 무렵에 이제 많이 나왔던 14, 15, 16 무렵에 많이 나왔던 게 이 경영, 경제 이쪽 파트가 한때 좀 우리 일반 영어 지문에 각광을 받고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는 우리가 제일 또 안 좋아하는 이 과학 분야, 또 과학 분야 지문이 또 많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경영, 경제 분야, 그리고 뭐 게임 이론, 이거 수학에 관한 거죠. 수학 및 뭡니까? 경제에 관한 이론을 다룬 지문을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문이 이제 하나, 둘, 세 단락 있고, 첫 단락에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걸 좀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들. TV에서나 뭐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보는 얘기입니다. 제로섬 게임에 대한 가장 간략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서 이 이론에 대한 예시를 되게 풍부하게 들어요. 되게 풍부하게 들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둘째 단락 후반부에 그런 풍부한 예시가 지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단락에서 엄청 풍부한 예시를 들어줘가지고 소개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경우, 그렇죠? not a 제로섬 게임. 둘째 단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not a 제로섬 게임이니까, 근데 여태까지 내내 말했던 제로섬 게임, 그런 건 아닌 경우. 요거가 둘째 단락 후반부에 나오고, 고로 이제 우리의 그 빈칸, 답은 뭐냐? 제로섬 게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면은 뭐가 되는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한마디로 글 전체의 주제가 제로섬 게임이라면은 그 주제가 안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가라고, 글의 주제와 맥을 닿으면서도 살짝 틀어갖고 만든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단락을 간단히 보시면 제로섬 게임은 수학적 표현이다. 게임 이론에 관한 혹은 경제 이론에 관한, 그러면서 이제 two sides, 두 편이 연관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한쪽은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는 거고, 다른 한편은 로스, 뭔가 패배하고 지는 거, 잃어버리는 거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가 뭔가를 이기고 얻으면 다른 하나는 지고 잃는 거.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이렇듯이. 그리고 뭐 선거도 그렇죠. 당선자가 있고 이제 낙선자가 있고 이렇듯이 다 여기 이제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단락에서는 제로섬 게임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그 설명이 나오고 예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둘째 단락 처음 보시면은 토탈 게인, 총 이득, 이익 합산한 거 전체 뭐에 어떤 게임에 파티서펀트 참여한 사람들, 어떤 게임 참여한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다 합해놓은 것, 합해놓은 것, 그리고 이것이 더해지고, 즉 어떤 게임 경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이긴 거, 얻은 것을 다 합해놓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토탈 로스이즈, 총 손실, 패배해서 잃어버린 것, 이것을 이번에는 서브스트랙트 빼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얻은 것은 더하고 진 사람들이 잃은 것은 빼고, 이렇게 더하기 한번 해주고 빼기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봤더니 뭐냐? 썸2, 그 결과 합산 제로가 된다.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돈이 걸려있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이긴 사람들이 가져간 돈이 100만 원이고, 그런데 진 사람들이 뺏긴 돈도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요, 그 게임에서. 그래서 이긴 사람 가져간 돈 100만 원이 플러스 됐으나 진 사람들이 뺏긴 돈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서로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헤아려 주는 게 제로섬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좀 얄궂은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케이크 잘라 먹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케이크 잘라 먹기 나올 때 케이크 한 덩어리가 있는데, 홀로 케이크 한 덩어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가 그 커팅 나이프를 가지고 케이크를 막 싹둑싹둑 잘라서 피스를 막 가져가서 지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케이크를 잘라서 먹어서 이익을 취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케이크 먹을 기회를 뺏겨가지고 내 케이크 어디 갔어 하고 막 발만 구르고 못 먹고 침만 흘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케이크를 획득해서 먹은 사람들과
못 먹고 남이 먹는 거 바라만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각 케이크 한 조각 한 조각에 부여하는 가치가 같다면은 먹은 사람들이 얻은 이익과 못 먹고 구경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입은 손해, 이것을 합산해 보면 결국 도로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크 한 덩어리가 있는데 보통 한 8조각 하고, 한국 사람 특성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하나 있으면 반 자르고 또 반 잘라서 4등분하고 또 대학서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약속을 한 듯이 우리는 8등분, 12등분 하잖아요. 그럴 때 총 16명이 있을 때 케이크 하나 놓고 8조각으로 잘라서 8명은 8조각을 먹어서 기분이 흡족하지만 나머지 8명은 8조각 다 뺏기고 입맛만 쩝쩝 다시면은 이쪽 애들의 만족과 이쪽 애들의 손실감을 딱 합해버리면은 결국 8 빼기 8, 이쪽은 플러스 8, 이쪽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8, 마이너스 8, 도로 제로다. 요게 바로 이제 말하면 제로섬 게임의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야박하고 좀 무자비한 논리 같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현실에 이런 경우도 많겠네요. 그 외에 이제 뭐 둘째 딸락 중간에 보면 온갖 노름, 도박들, 뭐 브릿지 게임이나 포커 게임, 아니면 뭐 체스도 그렇죠. 체스도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총상금 뭐 100만 달러 세계적인 체스대에 걸려 있는데 결승에서 우승자는 100만 달러 가져가고, 예를 들어 승자 독식이라고 할 경우 가져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플러스 100만 원이지만 그 100만 달러를 위해 도전했으나 진 사람은 그야말로 그 플러스가 아니라 100만 달러를 위해 투자한 노력 다 날라가서 마이너스 100만 달러처럼 느껴지니까 플러스 100만, 마이너스 100만에서 도로 빵. 이게 바로 제로 게임의 기본 논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좀 살벌한 좀 그런 논리예요, 솔직히. 너무 약육감식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단락 밑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은 이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 같은 그런 상황들 놀랍습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쪽이 플러스 얼마면 반면에 마이너스 얼마를 당한 애들이 있으니까 도로 제로가 되는 이런 논리였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A라는 투자자와 B라는 투자자가 있을 때 B라는 투자자한테 100만 원 손실을 입혀야 A라는 투자자가 100만 원을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각자 지가 알아서 돈 놓고 돈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왜냐, 주식시장은 다른 투자자와 경쟁해서 이겨야 내가 그 사람 돈을 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 잘하고 정보 잘 얻어오고, 그래서 내가 돈 잘 굴리고 머리 잘 굴리면 나는 내 나름으로 돈 벌고, 또 저쪽 사람도 지가 정보 많이 얻어오고 머리 잘 굴리면 지도 알아서 지만큼 돈 벌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저쪽이 손해보고, 반면에 저쪽이 뭘 얻으면 나는 손해봐야 되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둘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왜냐, 인베스터도 투자자들이 이익이나 손실을 받는다. 쉐어 프라이스 인플루언스가 이제 쉐어가 있다는 주식이에요. 주식 가격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런데 주식 가격의 영향력이란 이제 주로 뭐에 의한 거냐면은 프로핏 포캐스트, 이익에 관한 예측이나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 전망. 이번에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뭘 사야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나, 요즘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전체가 어떻다라는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고로 쉐어 프라이스, 그런 것들이 주식 가격에 미치는 인플루언스는 뭘 거다, 이런 걸 지가 알아서 잘 분석하기만 하면은 돈을 버는 것이고, 이게 다른 이제 빈칸 나옵니다. 이제 다른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의 뭐 빈칸 땡땡 있어야 내가 개인 이득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여기가 말하면 한마디로 이 빈칸 나오는 데는 이 빈칸 rather than 이하가 이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의 논리가 반영된 곳입니다. rather than 이하 같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이름이 반영된 그런 게 rather than 아니고, 지가 알아서 주식시장 분석만 잘하면 알아서 돈 버는 거야, 요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유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인해서 주식 많이 합니다. 근데 대개는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 라더 된 다음에는 도로 뭡니까? 이걸 전체의 주제인 제로섬 게임의 핵심이 나오니까 한쪽이 손해봐야 한쪽이 이득 본다라는 로스 또는 로스, 둘 다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로스 이즈 로스, 뭐 둘 중에 하나 쓰시면은 맞는, 실제 기출에서도 있어요, 솔직히.
실제 기출에서도 복수정답 인정 사례 있고, 이런 거, 원문은 로스이치라고 돼 있는데요. 솔직히 딱 봐도 뭐 로스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원문 로스이치 복수형이지만, 굳이 복수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이건. 네, 단수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좀 더 특이하게 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또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 단지 아닌 경우하고도 좀 다릅니다. 이것은 난 제로섬 게임은 그 둘째 달락 끝에 있는 애하고 달라요. 둘째 달락 끝에 있는 애는 제로섬 게임하고 그냥 반대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둘째 달락 후반부에 있는 애는 제로섬 게임하고 좀 반대되기만 하는 애였는데, 마지막 단락에 있는 넌 제로섬 게임으로는 제로섬 게임하고 성격이 갖출 수도 있고 안 갖출 수도 있고 안 갖출 수도 있고 갖출 수도 있고, 약간 이중적인 성향을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은근슬쩍 어려워요. 둘째 단락 끄트머리에서는 네버들리스트 하면은 제로섬 게임이 not 아닌 경우 블라블라 해놓고, 어라 그랑 좀 언어적으로 헷갈리기 싫이 마지막 단락에서 또 non 제로섬, 이건 또 뭐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경우가 둘째 단락 끝에 나오지 않았나? 근데 셋째 단락에 non 제로섬은 뭐야? 라고 의아할 수 있는데, 둘째 단락 후반부에 있는 얘가 제로섬 게임과 단순하게 반대되는 애고, 셋째 단락에 있는 애는 제로섬 게임 쪽과 비슷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좀 죄송한 표현으로 박쥐같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뭐 그거가 이제 셋째 단락에 소개된 그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뭐랄까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 사실은 이게 아마 해석 난이도가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몇 개의 단어 빼놓고는 뭐 구문이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연습이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둘째 단락 끝에는 not, not a zero-sum 게임이라는 것과 셋째 단락에 있는 non zero-sum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식으로 좀 내용이 미세하게 갈린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약간의 내용 정리상의 미세함이 좀 필요한 게 우리 역대 기출에도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두 집씩 꼭 나와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답들을 아마 많이 로스나 로스이즈 써서 답들을 많이 맞췄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 정리할 때는 제가 끄트머리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래야 또 일반 영어 실력이 총체적으로 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풀었고,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제가 연상하며 2번 문제 질문을 구성했는데,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고 해서 저도 여름에는 약간 좀 아침에 일찍 산책도 많이 했는데, 가끔은 어마어마한 광경을 봐요. 뭐냐, 가끔은 제가 여름에 운동하려고 일어난 건 아니고 새벽 3시, 4시에 그냥 갑자기 그냥 한밤중에 한 새벽에 목이 말라서 그냥 저희 동네는 편의점에 작년에 유행했던 펩시콜라 제로를 사러 여러 번 작년 여름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3시, 뭐 2시 반에도 가고 했습니다. 3시 반, 4시 반? 오, 정말 사람 깜짝 놀라게 된 게, 칠순을 훨씬 넘어 보이시는 할머님들이 한 30명, 3, 4보 짝을 지어서 팔을 막 이렇게 90도로 휘저으면서 온 동네 블록을 몇 바퀴씩 회전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죠. 3시 반, 4시 반에. 그 칠순도 훨씬 넘어 보이시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잘 안 보이세요. 할아버지 별로 안 보이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렇게나 좀 격하게 빨리 걸으셔도 되나 싶었는데,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 오늘 2번은 솔직히 1번보다는 길지만은 1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쉽습니다. 단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2번은 난이도가 쉽고, 얼핏 보면은 뭐 한 고2나 고3 초반 정도 EBS 수능 특강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 비스무리한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일일이 해석은 안 하겠고요. 결국은 이거죠. 한마디로 이 글 전체의 핵심은 걷기가 건강에 좋은데 어느 정도 속도 내서 걷는 게 좋다 이겁니다. 빠르게 이런 얘기 많았죠, 옛날부터. 빨리 걷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뭡니까, 후반부 단락, 특히 끝에서 두 번째, 끝에 단락과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보면 특히나 뭡니까? 그렇죠. older age group, older people, older age group, older age group이, 이건 약간 뜻밖이죠. 나이도 드셨는데 좀 천천히 걸으셔야지, 저러다 사고라도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밖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나이에 맞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속도를 좀 내서 걸으셔야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넷째 단락, 다섯째 단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커멘터리에서도 결국은 올더 피플들께서 이제 좀 더 빨리 걷기를 하시는 게, 특별히 좀 이분들이 특별히 올더 피플들에게 슬로우 워킹보다는 이제 말하자면 패스트 페이스로 가는 것이
베너피셜 된다라는 그런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는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뭐 겁니다. 근데 약간 이 지문이 쉽긴 하지만 살짝 좀 어려운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우리들 중에 일부는 스트롤, 서서히 걷는 거죠. 서서히 걷고 장미꽃 냄새도 맡고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줄다름 쳐간다, 목적지까지 그들의 발로 뛸 수 있을 만큼 빨리 이러죠. 그러니까 첫 문장은 뭐냐면은 다 걷기를 하는 거긴 한데, 장미꽃도 냄새도 맡고 하면서 유유자적 천천히 걷는 사람과 좀 빨리 뛰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첫 단락 셋째 줄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의 해석이 쉬운 듯 어려요. A new study out today 했는데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웃이 뭐지? 이거 혹시 오타? 뭐 이렇게 했는데 오타 아니에요. 이 A new study, 새로운 연구인데 이때 out today가 A new study를 꾸며주는 부분입니다. new study는 new study인데 out today 했다. 이때 out은 오늘 발표된, 이런 얘기, 발표된, 발행된 어떤 연구나 책 이런 것들이 발표, 발행이 out이에요. 그러니까 참 영어라는 게 진짜 쉽거든.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뭐야 이거, 여기 뭐 out 왜 나왔어,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A new study today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연구 그게 아니라 out도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발표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발표된, 오늘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빨리 걷는 사람들이 lower risk, 더 위험 부담이 적다. 뭐가? 프리머처 데스가 바로 일찍 돌아가시는 겁니다. 조기 사망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요새는 몇 살일까요? 한 60, 70살 이하일까요? 뭐 그때 돌아가시면 요새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75세 이하면은 거의 조기 사망이 들어요, 요새는. 왜냐면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확실히 좀 나이 든 티가 나는 것은 70대 중반대 확실히 나이 든 티가 납니다. 요새는 60대까지도 염색 제대로 하고 피부 관리 잘하면은 감쪽같이 속아요, 진짜. 속담은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하고. 하여튼 잘 티가 안 나, 60대까지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 계신데, 옛날에 그분이 이제, 올해 89세에 돌아가셨었는데, 그분이 약 15년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75세 될 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70까지만 해도 내가 늙은 줄 몰랐는데, 올해 75세가 되니까 늙었다는 걸 아는 게, 침대에 걸터 앉아서 허리 좀 숙이고 양말 신는 것도 이제 힘들다라고,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75세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요즘은 보통 어르신들이 이 노화 변곡점, 본격적인 노화 변곡점이 보통 한 75세인가. 근데 가만히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하에 돌아가시면 진짜 프리머처 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조기 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 셋째 단락은 뭐 거의 없죠, 어려운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빨리 읽는, 뭡니까, 빨리 걷는 거 뛰는 게 좋다, 이런 말 나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넷째 단락에서 또한, 그 빨리 걷는 것의 beneficial effect, 유익한 영향력이 뭐냐면은, 올더 에이지 그룹에서 좀 더 프로나운스드, 분명히 드러났다. 이때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나운스드가 발음이 되었다가 아니라 좀 더 분명히 드러났다. 이게 참 뜻밖이죠. 나이 드셨으니까 천천히 걸으세요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그 나이에 뭐 무리하게는 말고, 하여튼 그 나이에 맞는 선에서 빨리 걸으시는 게 낫다라는 좀 뜻밖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 60이나 그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좀 평균 페이스, 에버리지 페이스, 평균 속도로 걸으면은 이제 심장 질환병 이런 것으로 돌아가실 위험이 46%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평균 속도로 걸으면, 그런데 패스트 워커, 평균은 46% 심장 질환 줄어드는데 패스트, 빨리 걷는 분들은 그보다 높은 53%가 리덕션, 감소하는, 나이 드셔서 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뭡니까? 7% 차이 나는 건 큽니다, 진짜. 어르신들한테 크거든요. 바로 이런 결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단락에도 뭐라고 그러냐, 이러한 올드 에이지 그룹, 나이 드신 분들 그룹에 보면은, 하지만 전체 샘플은 아니고 또 젊은 연령에 대해서는 아니고, 어쨌건 그 나이 드신 그룹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한
found 발견한다. 뭐를 발견하냐? linearly higher reduction을 발견한다. 이게 살짝 그렇습니다. 뭐에 있어서 higher reduction이냐면은 리스크. 뭔 리스크입니까? 일찍 돌아가실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리덕션, 줄어드는 걸 발견한다. 그래놓고 맨 끝에부터 해서 해볼게요. 맨 마지막에 the higher the pace란 말이 뭐냐면은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더 플러스 비교급이 살짝 이렇게 쓰인 겁니다. 반토막으로만 나와서. 그래서 the higher the pace 하면은 페이스가 걷는 속도잖아요. 걷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일찍 돌아가실 위험이 뭡니까? linearly higher reduction. linearly가 뭐냐면은 선형적으로 보통 이런 말로 번역돼요.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라는 게 뭐냐? 선형적으로는 말이 일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직선.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려보면은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가 뭐냐? 우리 중학교 때 그래프 생각하면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라는 것은 이렇게 완만하게 느릿느릿 감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완만하게 느릿느릿 감소하는 건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가 아니에요. linearly higher reduction,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라는 말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빨리 걷는 운동을 할수록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뚝 이렇게 일직선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급전직하로 빨리 가실 확률이 많이 떨어지면 좋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란 바로 이 두 번째 그래프같이 그냥 그 안 좋은 일의 확률이 뚝 떨어지는 이것을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라고 그런다. 사실 전체적으로 쉬운 지문이지만 맨 앞에 있는 아웃 같은 말, 발행되었다, 발표되었다 이런 말이나 선형적으로 높은 감소, 뭐지? 일직선으로 뭐가 쭉 줄어드는 거, 이걸 말한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리니얼리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하이어 리덕션 다 하는 단어인데 정작 이해하려고 하면 뭐지 하고 약간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직 올해 매우 상반기인 이때부터 이런 거 나오면 꼬박꼬박 좀 다 알아두시면 좋을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3번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3번이 이제 본문에 이제 뭡니까? 빈칸 하나 채우고 그리고 이제 또 서술형 문제 하나 있는데 그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점심은 돈이 없어서 그 95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에 역시 95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에서 1,900원으로 때우려 하니 있더라도 그래도 점심 먹고 그래도 4,500원은 투자해서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아무래도 그런 경우 많죠 솔직히. 그래야 왠지 아무리 우리가 고단한 수험생 생활을 먼저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온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다 그때 바로 우리가 찾는 스타벅스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관한 얘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서는 대놓고 홍보를 합니다. 이거 마치 스타벅스 무슨 뭐 홍보 문건 같아요. 명령 유자에 스벅에서 일하시오라고 처음부터 대놓고. 왜 스벅에서 일하느냐? 그 다음 보니까 이베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베이에서 뭡니까? 올드북을 파는 거, 올드북을 말하면 호킹한다는 말이 판다 이겁니다. 호킹이 일종의 매매, 판매 이런 얘기예요. 이베이에서 중고서적 파는 것보다도 이것이 그 more of commitment가 뭐냐면요. 이 commitment가 어떤 일에 몰두하는 거, 헌신하는 거, 막 희생하는 거 이런데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중고서적 거래 이런 직업 갖는 것보다도 스벅에서 일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 직장에 헌신해라, 커미트먼트 헌신해라는 게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 헌신해라는 하는 게 많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부려먹는다 이거죠. 빡시게 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흔히 이제 그 알바 광고할 때 제일 기피하는 게 열정적으로 일하실 분, 내 가족 일처럼 열심히 할 되게다 이제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를 강연 같아서 안 가죠 사람들이. 그러면 열정적으로 일하실 것을 유독 광고하는 알바는 잘 안 가잖아요 솔직히. 바로 이겁니다. 커미트먼트 갖고 일해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벅에서 일하면은 이베이에서 중고책 파는 것보다도 일이 더 많겠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냐? 스타벅스는 액츄얼리 실제로 제공한다. 임프레시브 레인지 오브 인상적인 범위라는 거니까 의역을 하면 좀 상당한 이거예요. 인상적인 범위니까. 근데 일은 많이 시켜도 스벅 좋은 게 뭐냐? 상당한 인센티브를 이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우리말로도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스벅 좋은 것은 일을 많이 시키는데 인센티브가 많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글 전체의 핵심의 거의 3분의 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우리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말하자면은 스벅에서 인센티브 많이 주긴 주는데 그냥 무조건 많이 주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그 다음 나오죠. Most of the benefits kick in. 대부분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kick in이란 말은 이것도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kick in은 공을 발로 차서 안으로 들어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것이 해당된다, 주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kick out, 밖으로 뻥 차버리면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kick in, 발로 차서 근데 안으로 들어보내주는 거니까 뭔가 내 걸로 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kick i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리게 해준다, 주어지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현대식 영어로 된 그 일반 영어 지문이 어려운 게 킥인이 뭐지? 뭐 축구 샷도 아니고 뭐냐 대체 이게. 내 사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막 어리둥절하는데 쉽게 말해 축구 생각하세요. 공을 차서 밖으로 날려버리면은 킥 아웃되고 그 뭐 날아가버리고 끝나는 거지만 공을 찼는데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이건 뭔가 주어지는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뭡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베너핏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뭐 하면 여러분이 주당 20시간 이상을 평균적으로 하면 주당 20시간이면은 한 알바에서 주당 20시간이면은 5일 일한다 치더라도 매일 4시간은 해야 돼요. 4시간. 근데 알바 해보시면 알겠지만 4시간이라는 것도 마냥 적은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 매일매일 다리가 엄청 피곤해. 4시간만 써서 이래도. 이거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20시간도 기본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주당 20시간 하면은 뭐 의료보험, 치과보험, 안과보험 들을 수 있고 뭐 반일제 노동자들을 유급 휴가 주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뭐 그 뒤에 보면서 뭐 애들들 수업료 주고 뭐 주고 뭐 별의별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주당 1파운드치 커피도 가져가라 그러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복도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3번의 한가운데 보면은 The Company 밑에서 한 서너 개 칠드런 다음에 The Company 이 회사는 항상 consistently 항상 레이티드 된다. 이 회사는 항상 레이티드 된다는 말은 어디에 랭킹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레이티드 된다는 말은 무슨 랭킹에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벅이 뭔 랭킹에 올라가 있는가 했더니 세계 100대 기업, 뭐 100대 기업이니까 워크 바이 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세계 100대 기업에 거의 늘 랭크되어 있는 게 스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스타벅스의 베너핏 플랜이라고 하는 거, 그 부가급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노터블, 아주 스벅에 아주 그 눈에 띈다, 아주 유명하다. 왜 그러냐? 스벅의 이런 베너핏도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뭐를 오로지 파트타임만 하는 사람에게도 오로지 파트타임만 하는 이 인플로이 조업원들에게도 오퍼 인슈런스 보험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알바들한테도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주는 몇 안 되는 기업이 스벅이다. 한국 스벅은 어쩐가 모르겠지만 미국 본사는 이렇다 이거겠죠. 아마 그 미국 본사 방침 따를 거라고 뭐 믿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설마 한국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스벅 좋은 점이 보통은 파트타임 알바들한테는 보험을 안 들어주는데 이것도 다 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꽤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이러한 혜택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slow to take effect 그 효과를 보려면 슬로우가 있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금방 이런 직원들에게 주는 혜택이 금방 효과 내는 게 아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마지막 후반부가 나오죠. 뭡니까 보험 혜택이라는 게 역시 킥인 또 나옵니다. 보험 혜택이라는 게 이제 말하면 효과가 있다, 누릴 수 있다, 해당된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험 혜택이 효과를 내고 누릴 수 있냐면은 3개월 지나서야 된다 이거죠. 최소한 주 20시간 이상 그걸 또 3개월을 연장해야만이 이런 그 알바한테도 보험 들어주는 이 혜택이
비로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한마디로 오래 일해라. 사실 어느 알바든지 3개월 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일할 만큼 하라 이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베케이션 데이즈, 휴가 주는 건데, 휴가는 이제 또 휴가는 아월리 리테일 워커스라는 게 이제 시간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시간제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휴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don't kick in, 효과를 발휘해줬다. 즉, 시간제 알바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거죠. 뭐 할 때까지?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온갖 혜택이 많은데, 근데 이게 다 주 20시간 이상 3개월 연속 어떤 거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알바들은 1년을 또 해야 나오는 것도 있고, 한마디로 오래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래 해야 이제 말하자면은 스벅에서 주는 온갖 혜택이 다 이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넷째 줄 후반 보시면은 이 requires, 요 스벅에서는 long time commitment를 요구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스벅은 인센티브 많아요. 이것저것 해주는 건 많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해주는 것이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결론적으로 long time commitment. 이 장기간의 헌신, 지역하면 그건데 흔히 하는 말로 장기 근속. 이겁니다, 여러분들. 장기 근속 영어로 뭐라 할까? long time commitment예요. 좀 잔인한 용어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정말 긴 세월 동안 나를 갈아 넣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말 긴 세월 동안 나를 갈아 넣어서 근무해야 스벅에 이제 온갖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더 좋은 알바 및 직원 혜택이 다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말하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스벅이 인센티브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장기간 나를 갈아 넣어서 일할 정도 돼야 이게 다 오는구나. 세상에 싱그럽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근무 조건을 편하게 해주면 또 인센티브가 별로 없고, 원래 세상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좋으면 저게 없고, 저게 좋으면 이게 없고, 세상 일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또 제로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묘하게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빈칸에 보면은 빈칸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 전체 키워드죠. 이걸 전체 양대 키워드가 이거예요. 인센티브하고 롱텀 커미트먼트하고, 물론 스벅도 나름 키워드긴 합니다만 문제풀이에서 별로 안 중요하고, 전체 키워드가 인센티브와 롱텀 커미트먼트다. 바로 이렇게 해서 양대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인센티브, 요게 답이 되는, 약간은 좀 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기입형은 양대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인센티브고, 서술형 부분은 또 다른 키 컨셉인 롱텀 커미트먼트, 장기 근속하시오. 그래야 스벅에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결국은 3번은 되게 교과서적인 문제로 한번 구성된 겁니다. 일반 영어 하실 때 어떨 때는 약간은 지엽적인 데서 나와요. 하지만 아주 많지는 않고요. 특히나 난이도가 너무 비비 꼬이지 않고 표준적인 난이도 나올 때는 딱 이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2개 내지 4개 사이, 가장 굵직굵직한 2개 내지 4개의 그 키워드 정도에서 기입이건 서술이건 거의 모든 답이 나오는, 요게 난이도 하와 중, 우리 1령 기출에서도 난이도 하부터 중짜리까지는 되게 다 이런 선으로, 이런 레벨에서 다 답이 결판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인강생분들은 너무 강의가 2시간씩 길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딱 5분만, 1령 문학의 첫 시간과 둘째 시간 사이는 딱 5분만 시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문학 파트 위주로 하겠습니다.